예, 잘 들으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림대학교의 이주호라고 그러고요. 저는 사실은 롯데건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프로젝트 끝나고 그만두고 이제 대림대학교로 제가 옮겨서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초고층에서는 어떤 재난이 생길 건가, 그거는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큰 담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신 박사님 하시는 경우 같지만 너무 디테일한 거는 솔직히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거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거 좀 다른 가외 얘기인데, 초고층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호이스트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모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는 로지스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이스트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공기 안에 맞히냐 못 맞히냐의 게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타워 크레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초고층 기술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삼성밖에 못하는 줄 알았고 롯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회장님이 다이세이 건설하고 같이 해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막상 해보니까 별 기술이 아니에요. 별 기술이 아니고 아까 말한 로지스틱의 문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100층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 호이스트라는 이 장비를 쭉 올리는데 타이베이 101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100층까지 한 번에 쫙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의 큰 구조물이 하나 생기는 거죠. 건물 하나 더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한 72층에서 한번 이거를 끊어서 이렇게 두 번째 타입으로 바꾼 게 그게 가장 큰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현장에 대해서 간략 말씀드리고 오늘의 얘기 말씀드릴게요. 현장은 뭐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데월드 타워 앤 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사가 KPF가 주동을 건물하고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부분은 베노이라고 해서 이런 포디움 설계에는 세계적으로 1위인 업체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두 KPF나 베노이가 세계에서 거의 초고층 제일 많이 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SOM이라는 회사한테 설계를 한번 처음에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현실에 적정하지 않고 공사비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한 150억, 200억 정도를 버리고 KPF로 다시 바꿨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철골 구조로 됐던 거를 콘크리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SOM이 우리 코엑스 설계한 데가 SOM이에요. 코엑스를 한 데가 SOM인데 두 개의 양대 상용이 있어요. 초고층은 SOM이냐 KPF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바꾸니까 KPF로 해서 콘크리트로 바꿨죠. 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구조 시스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어월이라고 해서 그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콘크리트를 했고요. 플로어는 스틸 빔을 했고, 그다음에 레터럴 시스템은 이제 우리 몸에 벨트를 놔서 이렇게 수평으로 넘어지는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아울리거라는 그런 아울리거와 벨트 트러스라는 그런 층을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그냥 실제 현인데 보면 타워동 포디움인데 여기 있는 분들 다 가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콘서트홀 안 가신 분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시아에서는 제일 좋은 콘서트홀이에요. 저희들이 타겟을 했던 것은 일본의 산토니 홀이라고 굉장히 좋은 콘서트홀이 있는데 여기가 빈야드 방식으로는 아시아에서는 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화관도 안 가보신 분 꼭 가보셔야 되는 게 유니버셜 스튜디오보다 더 커요. 한번 가보시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구조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맨 위에 전망대, 그 다음에 오피스, 여기는 개인 오피스예요. 한 사람이 한 층을 쓰게 했는데
그때까지 쓸 때는 안 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그다음에 오피스, 포디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저는 이제 원래 토목 구조 기술사를 했어요. 그런데 구조를 전공했는데 저는 이제 연구원장을 쭉 하다 보니까 건축도 같이 해서 구조 시스템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요 파란색 있는 부관 외에만 쓰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초고층이 그렇게 효과적인 구조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저희 때는 너무 어렵게 현대 지금 코엑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공간이 요게 한 17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안에 전부 다 가니까 구조물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엑스 지금 안 하는 현대가 계속 버티는 이유가 공사비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공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엑스에다 현대하게 제가 거꾸로 청원을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 2개 정도는 있으면 아마 상징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코어는 이쪽에 콘크리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컬럼이 8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상부의 모든 하중을 다 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고층에는 어떤 종류의 재난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사실은 초고층에서 제일 큰 힘을 받는 거는 풍화중이에요. 바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면 바람이 뭐 별거야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하이퍼브릭하게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위에 부분에서는 바람이 엄청 셉니다. 실제로 그 100층 저희가 이제 550m 가면 공사할 때 보니까 위에서는 눈이 왔는데 밑에 호이스트 내려오면 비가 와요. 공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에서 보면 풍화중이 제일 큰 도미넌트 하중은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진, 그 다음에 화재, 그 다음에 테러, 그 다음에 아주 실질적인 문제는 두 번째 연돌 효과입니다. 연돌 현상이 있고 그런 것들 뭐 침수나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있던 막 싱크홀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허구예요. 사실 그런 거는 어떤 건물이든지 지면 생기는 거고 초고층에는 이런 주요한 재난들이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보니까 실제로 사고 났던 것들을 쭉 보니까 화재, 연돌, 지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보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재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월트레이드센터 같은 경우는 화재가 아니라 테러죠. 테러인데 이따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신 스위트라는 그 해운대에 있는 주상복합이 아마 30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불이 큰 게 한번 났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브라질이라든지 베네수엘라에서 이때는 그런 재난안전 시설이 잘 안 됐을 때니까 막 전소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가 이따 말씀드리는 거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트레이드센터에 항공기가 들어가서 폭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저 같은 구조기술자가 보면 아 정말 저 친구들이 공부하고 덤벼들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거의 타워의 3분의 1 지점 정도 돼요. 3분의 1 정도 지점에 비행기가 들어가서 철골조를 순간적으로 기름이 확 녹이니까 철골이 물컹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잼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30층, 그 다음에 32층, 33층, 35층 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무게가 점점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그때도 붕괴가 한 번에 그냥 훅 끊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중으로서 쭉 바닥까지 전부 다 같이 내려간 거죠. 이게 이렇게 3분의 2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끝나니까 보니까 어떻게 되면 완전히 다 자중으로 붕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테러범들이
구조를 아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자들이 그걸 알고서 그런 기획을 한 거죠. 거기에는 이 건물이 갖고 있는 특별한 구조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설계를 변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요인이에요. 철골이 하면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제일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안전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거가 있었냐면 지금 요 구조 시스템이 그 당시에 교과서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월트레이드센터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 가운데 있던 기둥을 다 밖으로 빼내버렸어요. 밖으로 빼내고 그 안에 공간을 엄청 넓게 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설계는 창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레라에서 한 거예요. 우리 그 구조 체계는 레라란 그 회사가 주로 많이 했던 설계를 많이 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이 공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만 철골로 엘리베이터실을 만들고 공간이 엄청 많이 쓰게 되죠. 설계를 굉장히 잘했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를 파고드는 거죠. 거기를 보면 들어와서 비행기가 들어와서 보잉이 들어온 다음에 기름도 가장 많이 실었을 때니까 그게 이제 아마 라구아니아인가 거기에서 올라온 비행기일 거예요. 그 뉴욕에 있는 비행기 시작할 때 비행기가 가득 채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고 요 가상에 있는 밖에 있는 철로 들어와서 이쪽 가운데 있는 기둥들을 붕괴시키면서 연쇄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된 것들은 뭐 파괴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장면이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우신 골드가 국내에서 생긴 건데 2006년에 입주했어요. 그래서 38층이네요. 그래서 38층에 맨 위에 층이 사주가 갖고 있는 펜트하우스예요. 근데 이때 요 그 4층 있는 데서 여기가 쓰레기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각이로 좀 불이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돌 효과로 굴뚝처럼 확 하고 올라가요. 이 사람들은 다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잘못된 생각 중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불나면 위로 도망가야 된다는 건 그거는 그냥 한 10층짜리 얘기예요. 15층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모르고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다 죽는 거죠. 이 위에 층은 다 타버렸어요. 홀랑탕 위에가 위로 올라가는 그 분들이 다 위에서 됐고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연돌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루미늄 판넬 우리가 생각하면 알루미늄이 불이 안 탄다 그랬는데 한 1000도 이상 되면 알루미늄이 불이 엄청나게 잘 실제로 그런 게 두바이에서는 불이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의 한 70층까지 그냥 홀랑 위에가 타버렸는데 사람들은 전혀 못 느낄 정도로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알루미늄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고급 아파트라는 데는 커튼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알루미늄 소재예요. 그런 것들이 불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망 사고는 없었는데 위에 층에 다행히 펜트하우스에 있는 분들이 안 살아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뭐 이런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이런 빌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가 뭐가 됐냐면 그런 재난안전 시설의 설계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그냥 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래된 건물이 위험한 것이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 30층 이상 건물은 다 홀랑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도 뭐 이제 저기 집이 고층에 살았는데 그러면은 불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는 그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홀랑타고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뛰어내린 거예요.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71년이죠. 그때 보면 서울 시내가 시커멓게 한번 연기가 났던 게
이때 마찬가지로 이런 건물에서 대형광 호텔이 그때 한 60,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초고층 건물에는 어떤 불을 피하는 것보다는 억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컨셉 디자인, 그 다음에 스키매틱 디자인, 디테일 디자인, 컨스트럭션 디자인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각각에 맞는 설계 그 단계에서 초고층의 재난 안전, 특히 화재에 대해서는 꼭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스키매틱 디자인 같은 경우는 피난층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간을 어떻게 하냐, 피난 엘리베이터 운영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느 그 성능 위주의 설계가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막는 게 한계가 있으면 디테일 디자인 갔을 때는 성능 위주의 설계가 적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제 법적 가이드는 소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이 잠실 월드타워 이후서부터 굉장히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초고층이 과연 뭐냐서부터 정리 시작해가지고 국내에서는 50층 이상이라는 거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에 가면 49층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짓죠 최근에. 근데 49층이랑 51층이랑 뭐가 차이가 있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거기는 뭐냐면 공사비가 거의 쉬프트가 돼요. 공사비가 1.5배 정도가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모든 기준을 50층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초고층 기준법으로 가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저희 엔지니어가 볼 때는 그런 49층에서는 사람이 안 죽고 51층에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거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기는 뭐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방제 피난 기준 다 비교를 했는데 이건 제가 내용에 넣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난 계획의 흐름은 어디 실내에서부터 복도, 계단, 중간 피난, 그 다음에 피난층으로 먼저 도망을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고가 나면 피난층으로 먼저 가고 그런 것이 우리 주상복합에 이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층에 하나씩 이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하신다면 30층에 하나씩을 꼭 피하셔야 돼요.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알아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가면 그 안에 기준이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초고층의 중간 피난층을 어떻게 만드냐 그것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을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기록인데 여기 없는 것도 많아요. 4번에 인천타워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천에 150층 해봤자 거기에 넣기가 어렵죠. 너무 저 공간이 지금 아까 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의 10,000명 이상이 들어가요. 대전 정도의 인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인천에다가 뭐 놔가지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경제적인 거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돼 있는 거 보면 버즈 두바이 같은 경우는 피난층이 여기에는 잘못 4개가 돼 있어요. 4개 층 42, 75, 111, 138에 피난층으로 사람들이 유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데는 자신이 없으니까 뭐 8층, 12층에 하나씩 이렇게 피난층을 만들어놨습니다. 잠실 월드타워는 5개 층이 있어요. 5개 층이 있어서 거기에 약 1,000명 이상씩 가까이가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개 층에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게 돼 있고 또는 계단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건 좀 상세하게 피난 엘리베이터가 19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승강기로 내려오고 그러면 불났는데 어떻게 승강기 다녀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감압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려가도 전원이 비상발전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전원을 움직여서 화재 시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난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가고요. 제일 불나면 제일 문제되는 게
깜깜해지는 암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유도 장치가 제일 필요하죠. 그런 내용들은 좀 지나가고, 그래서 국내 관계 시설은 실제 이것들은 돼 있는 해운대 랜드마크, 해운대 주거타워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이런 피난 안전구역, 피난계단 내 통신, 정보 시스템, 소방 설비, 피난 엘리베이터, 대연망화, 내장재. 그래서 50층 이상에는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한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49층 아파트하고 51층 아파트가 이런 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에도 그러지만 실제 현실적에서 일어나는 거는 연돌 현상이에요. 연돌 현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하고 내외부 온도차, 그다음에 압력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으로서 이제 하나의 굴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실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많이 됐던 데가 여의도의 금호 그 빌딩이 63빌딩 옆에 있는 경우는 문이 안 닫혔어요. 주상복합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풍압이랑 하니까 위에 층 가기 전에 1층에 있는 문이 안 열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엘리베이터의 오작동 및 소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음이 상당히 시끄럽게 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마감재 결로로 해서 내부 마감재 구조체에도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냉난빔 비용이 또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높은 압력차에서 출입구 개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일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하자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증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한 것들이 뒤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연돌이 되면 어떤 정도냐면 기준이 65파스칼에서 75파스칼이라고. 이건 뭐냐면 중력가 뉴턴의 단위메타당 75라는 거는 여기다가 약 10을 곱하면 700kg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00kg 단위메타당 700kg 정도 되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고 화재 안전 기준은 110파스칼 이렇게 돼 있는데 50에서 70은 그냥 일반인이 열 수가 있어요. 남자는 100이 넘어가면 남자도 상당히 문을 열기가 어렵게 되고요. 130파스칼이 넘어가면 거의 손으로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초고층 건물은 이런 문제들이 꼭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경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사례예요. 동부가 타워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그 회전문 있는 데서 그게 에어독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압력을 개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쪽을 보완했고, 그다음에 타워 팰리스도 그다음에 앞에 회전문을 교체를 했어요. 그다음에 방풍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대부분 어떤 기미나 공사를 하기,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그 입구 문에다가 앞에다 큰 유리문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상하이 타워 같은 데 가보니까, 파이낸스 센터 가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앞에 입구에 큰 유리 중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건물을 들어가니까 한번 바람을 한번 차단하게 되는 그런 시설들이 하나씩 설치가 돼 있죠. 이 마찬가지로 아까 그게 동부가 타워인데 이게 송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좀 문제가 돼서 승강기가 자꾸 문제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용호동에 얘기하면 했던 건데 이 부분도 약간 92파스칼이니까 문 열기가 상당히 어렵죠. 타워 팰리스는 뭐 워낙 말이 많으니까 금방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강화유리 이런 것들 문제가 됐거든요. 타워 팰리스 3에서. 세 번째로는 지진 부분입니다. 지진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진은 규모를 나타내는 매그니튜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텐시티라고 해서 진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진의 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뭐 5.3, 6.4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규모라고 매그니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는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상수로 돼 있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서부터 10위까지 돼 있는데 진도 11, 12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규모 5.3이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7로 느껴지고요. 거리에 먼저 갈수록 진도로는 6, 5, 4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적인 값은 방송에서 5.3 이렇게 하면 진도 5.3이 아니라 규모 5.3이라고 요즘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엄밀하게 보면 매그니튜드로 나타내는 절대값이고 상대값은 진도로 나타낸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그 MMI 값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11 정도가 되면 철도가 막 휘어지니까 그건 뭐 지구가 거의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오고 잠실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8 정도를 견딜 수 있게 됐으니까 상당히 하는데 우리나라 설계 기준은 얼마냐면 규모 6.0이에요. 이번에 대만 지진 같은 게 그런 걸 상회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지진이 오면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설계 기준이 6.0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상해가 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저도 가서 그거를 디펜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은 다 6.0 정도. 그만큼 우리가 지진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고베 지진일 때 한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실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뭐 다 그런 피해 사회들 결국 지진이 발생하면 철거 후 재시공이 돼야 되겠죠. 이걸 뭐 보수하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MMI 진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기 이게 약간 너무 이과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0.14G, 1.8, 0.18G 이 말은 뭐냐면 수평으로 지진 하중을 자기 무게의 20% 정도, 1.18%를 옆으로 하중을 줘서 그거에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자력 기준은 원자력 발전소는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0.2G예요. 중력 가속도에 자기 무게의 20%를 옆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제일 크게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0.2G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감이 쟁점 사항이 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소방 감정이 제일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법규에 따라서 특히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좀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감정하고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避難안전 시설이 초호층 건물일 경우 꼭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 여부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초 신고 시부터 소화까지의 시간이 3시간 내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49층 이런 콘크리트를 줬는데 3시간 동안 그 불에서 견뎌야 돼요. 저희가 실험을 여러 군데에다 해봤는데 콘크리트를 3시간 동안 못 견디냐? 아니에요. 폭발을 합니다. 불의 가마가 한 1200도에다가 구우면 콘크리트가 왜 그러냐면 고강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되면 폭렬이라고 해서 폭파가 됩니다. 그건 아마 유튜브에 한번 콘크리트 폭렬 하나 보시면 그 옆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콘크리트가 폭탄처럼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3시간 내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철골, 내화 피복, 아까 같이 그것이 피복이 손상되면 대규모 붕괴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돌 현상으로 초호층 건물의 설계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문 닫힘이라든지 지하 주차장 개폐 이런 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물에서 진동이 상시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돌 현상의 문제점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하자나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금호 리첸시아 같은 경우는 문이 안 닫힌,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힌 거 올라가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던 것들이 아마 제가 옛날에 그렇게 그 얘기를 업체한테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건 국내 내진 규모가 6.0 이상인데 거기에는 비구조적인 파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구조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철거 재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국내에 이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해서 감정이 쟁점이 된다면 국내 설계 기준에 적정한지 이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마 커다랗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신 박사님 하신 것처럼 상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지리상이 그런 여기 법무하시는 분이어서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있으면 어떤 것든지 하나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지난번 옛날에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보면은 변대실 지하에 넣어졌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누수란지 침수란지 그런 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이 동시에는 안 일어났다. 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지진이 일어날 때 바람도 세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설계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날 때는 뭐가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 될 때는 동시에 예를 들면 그 말한 대로 연돌 효과가 될 때 침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 말한 대로 그때는 오히려 덜 하게 되는데 겨울에 특히 연돌 효과가 심하니까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좀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거든요. 다 극단적인 걸로 했다가는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예를 들면 지진 날 때 태풍도 같이 막 하면 우리가 이제 설계로 하면 우리 말하는 극한강도 설계법이라는 거는 그런 계수들을 지진 날 때는 태풍은 뭐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력을 줄여주는 쪽으로 지진을 도미넌트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침수에 대해서는 뭐 있습니까? 침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행자부 이렇게 재난안전을 보니까 최근에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수에 대한 하자는 대부분 그 공공예서의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수 관고가 역류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거를 방해하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어디냐면 삼성 빌딩 같은 것들도 거의 침수가 된 거죠. 우리 강남역 삼성 침수 이런 것은 그거는 사실 공공에서의 문제인데 삼성이 공공으로 신축을 소를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 저희한테 그 옆에 롯데 칠성부지 큰 게 있는데 그거의 허가 조건이 거기다 대수로 터널을 해달라는 게 박 시장 요구였는데 뭐 그게 무산이 됐죠.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심도 터널이 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월동에 그게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쪽 목동에 살았는데 항상 침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대심도 터널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큰 수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실어주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그 동네가 상습 침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올해도 거기 침수 안 작년인가 꽤 큰 거 있을 때 재작년이죠. 강남은 했는데 더 많이 침수되는 신월동은 안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외벽의 그 방수 코킹에 대한 내구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 제가 그거는 사실은 너무 상세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안전에 관련된 건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이나 왜 그러면 커튼월로 불이 확 올라가냐가 그게 뭐냐면 커튼월이 이게 외벽이 있으면 그 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붙여버리면 이 구조물은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이 되거든요. 그럼 이쪽 슬라브 우리가 35층에 있는 사람이 이게 딱 붙여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여름에 이렇게 불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죠 여기가 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띄어놨어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띄어놓은 것이 뭐 문제야 그런데 띄어낸 거 사이로 공기가 계속 올라가죠. 밑에 층에 공기가 계속 올라가면 굴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층간 방진제를 꼼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얘기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건물에는 이 방진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불이 나면 일로 그냥 불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피하면 조금 더 위험하다라는 게 그런 요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그건 하지 않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 지지 설계 기준은 6.0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6.0 이상은 일단은 천재지변으로 시공되는 건물에 합산은 책임이 어려운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6.0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은 천재지변으로 공공이나 뭐 이런 그렇고 우리 저기 뭐야 망원 뭐 징수했어요. 그 경우도 예. 지금 말한 것처럼 저기 공공의 영역. 공공의 영역, 공공의 담당할 영역이니까 그게 특별히 뭐 그 특별한 지하의 문제가 아니면 천재지변. 대한민국에 이제 보험 사랑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